안녕하세요. 피터봉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을 위해 피터봉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 하는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70년대 초반 출생으로 중년입니다. 30년 가까이 월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도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자 남편입니다.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이 시기에 오히려 제 마음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인생의 소중한 진실들, 그리고 나이 들며 겪는 변화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중심에는 행복한 중년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몸도 느려지고 생각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아이들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그리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피터봉 채널은 감성과 실용을 함께 담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 영상에서 어머님이 떠나신 후 나문희 선생님께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보는 분들께도 그 감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 생활습관, 마음챙김, 가족관계,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이야기들, 때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간단한 발음 연습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영상은 대부분 걷거나 조용히 귀로 듣기만 해도 좋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경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브루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용에 충실하며 제 목소리가 별로이니 인공지능 목소리 더빙을 주로 사용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넣어주는 영상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넣기로 하고 대신 사진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억송은 요즘 최신 노래로 한번 정했습니다. 나는 반딧불 원곡 중식 이밴드, 노래 황가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시골에서 서울 올라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황가람님의 사연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노래를 들으며 흐느끼는 남자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사나이들이 많이 공감하는 노래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모님 없이 정착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출 안고 겨우 집 하나 장만했는데 아들 둘을 둔 저로서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면서 세금 내고 매년 재산세 내고 어떤 분은 종부세 내고 지지정당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고 대출 갚으면서 마련했는데 왜 정부가 절반을 가져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사장자리를 물려받았나요? 땅을 물려받았나요? 딸랑 제 힘으로 구입한 집 한 채인데 왜 상속세를, 증여세를 그렇게 많이 내어야 하죠? 사회복지에 필요한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 연방정부에서 줄줄 새는 세금을 AI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말만 되면 애꿎은 보도블럭 새로 교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주 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세금을 잘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우리도 일정 금액까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서울의 각 구마다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 혁신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하려면 국회의원의 연봉뿐만 아니라 보좌관 및 비서진의 연봉, 복리후생비,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지원비 등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아래는 AI 그록에 물어본 자료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해마다 예산 편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일부 항목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추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 본인의 연봉. 2024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월급 약 1,300만 원에 명절 보너스 설 추석 각 414만 원, 총 828만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 약 12%를 반영해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정할게요. 세부 내역. 기본 월급 약 1,300만 원 12개월 1억 5,600만 원. 명절 보너스 약 828만 원. 합계 약 1억 6,428만 원 2025년 기준 추정치. 보좌관 및 비서진 연봉.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이들의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약 2% 가정. 4급 보좌관 2명 평균 연봉 약 8,500만 원, 이 1억 7천만 원. 5급 비서관 2명 평균 연봉 약 6,500만 원, 이 1억 3천만 원. 6급 비서 1명 평균 연봉 약 4,800만 원, 4,800만 원. 7급 비서 1명 평균 연봉 약 3,800만 원, 3,800만 원. 9급 비서 1명 평균 연봉 약 2,800만 원, 2,800만 원. 인턴 2명 월 200만 원 12개월, 이 4,800만 원. 합계 약 4억 6,200만 원. 3. 보좌관 복리후생비.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연봉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기타 수당, 가족수당, 초과간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대략 연봉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되며 여기서는 15%를 적용해 계산해 볼게요. 보좌진 연봉 총액 4억 6,200만 원. 복리후생비 15% 약 6,930만 원. 합계 약 5억 3,130만 원 연봉 복리후생비. 4. 의정활동 지원비 및 기타 경비. 국회의원은 연봉 외에 의정활동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고 2025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 연간 약 9,010만 원 사무실 운영, 출장비 등. 문자 발송비 통신비 연간 약 700만 원. 해외 시찰비 연간 약 2천만 원 단체 출장 시 1인당 최대 50만 원. 야근식 대월 65만 원 12개월 약 780만 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12개월 약 1,320만 원. 택시비 월 100만 원 12개월 약 1,200만 원. 합계 약 1억 5,010만 원. 5. 총 예산 합계. 이제 모든 항목을 더해 볼게요. 국회의원 연봉 약 1억 6,428만 원. 보좌진 연봉 복리후생비 약 5억 3,130만 원. 의정활동 지원비 및 기타 경비 약 1억 5,010만 원. 총합 약 8억 4,568만 원. 결론. 2025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보좌관 연봉과 복리후생비, 의정활동 지원비까지 모두 포함해 약 8억 4,6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300명 국회의원을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5,380억 원이 국회 운영에 투입되는 셈이에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추정치라서
실제로는 보좌진의 호봉, 의정활동 빈도, 해외 출장 횟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후원금 최대 3억 원 같은 추가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법적으로 세금 예산이 아니라 개인 모금이니 여기선 제외했어요.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면 1조 2,8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AI 그룹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월급을 받는 비영리 단체, 기관장은 대략 3,600명에서 5,4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10배에서 20배까지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AI 시대에 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절반만 통폐합해도 연간 10조는 좋게 아낄 수 있습니다. 도합 11에서 12조를 아낄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세수는 연간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연간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3월 기준 최신 통계를 추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의 공식 발표나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공개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1. 상속세 수입 2022년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속세 총 수입은 약 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발표.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상속세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사례,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상속세 12조 원 납부로 인해 상속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죠. 2023년과 2024년 수치는 아직 최종 집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 KERI과 같은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GDP 대비 약 0.7% 2021년 기준을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 0.2에서 0.3%보다 두세 배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증가를 고려해 약 8조에서 9조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증여세 수입. 증여세는 상속세와 별도로 집계되며 상속세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근 생전 증여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증여세 수입이 약 1조 원을 넘었고 국세청 자료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2022년에는 상속세와 합쳐서 총 상속 증여세 수입이 약 10조 원에 달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이 중 증여세는 약 2조에서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에는 부동산 증여 증가로 인해 약 3조에서 4조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3. 총 상속세 증여세 수입 2024년 추정.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2024년 7월 발표, 로이터즈 보도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2024년 수입은 기존 세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약 8조에서 9조 원, 증여세 약 3조에서 4조 원, 총합 약 11조에서 13조 원. 4. 맥락과 특징. OECD 비교 한국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GDP 대비 0.5에서 0.7%로 OECD 평균 0.36%보다 높아요. 일본 1.2%, 프랑스 1.36%, 벨기에 1.4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요인 부동산 가격 상승, 재벌가의 대규모 상속의 삼성, 현대, 생전증여 증가 등이 수입 증가의 배경이에요. 논란 높은 세율 최대 50%, 대주주 할증 시 60% 때문에 기업 승계와 중산층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으며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연간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약 11조에서 1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에는 세제 개편 여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의 연말 발표를 참고해 주세요. 중년의 행복에 금전적인 분야가 많이 차지합니다. 다 쓰고 가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식은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값을 올렸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러한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상속에 대해서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전문가적인 부모 입장에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꽤 높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20년 넘게 고생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절반을 정부에 뺏긴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면서요.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살면서 세금 내고 대출 갚고 재산세까지 내면서 어렵게 만든 재산인데 왜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이렇게 큰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은 취직 자리가 더욱더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집만 가득 물려주고 하는데 왜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국가 경제력에 맞게 우리도 상속세를 30억에서 50억까지는 면제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세계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OECD 38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상속세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고요. 이 두 가지는 보통 같이 묶여서 논의되는데 왜냐하면 둘 다 부의 이전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 부가 특정 가문에만 계속 쌓이는 걸 막고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과연 그게 공정할까요?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볼게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현재 3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이 나라들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나라는 세금을 엄청 세게 걷고 어떤 나라는 아예 없애버렸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걷는 나라는 약 24개국 정도예요. 나머지 14개국은 이 세금을 아예 안 걷거나 과거에 폐지한 경우죠. 먼저 상속세를 걷는 나라들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55%로 OECD에서 제일 높아요.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으로 최대 27억 5천만 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공제 제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3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 거기에 상속인 한 명당 600만 엔, 약 5천만 원 정도를 빼주긴 해요. 그래도 세율이 워낙 높아서 부담이 크죠. 다음은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넘으면 20%, 10억 원 넘으면 30%, 30억 원 넘으면 5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는 게 회사 주식이고 상속인이 최대 주주라면 20% 할증이 붙어서 최고 60%까지 될 수 있어요. 집 한 채 정도면 보통 이런 할증은 안 붙지만 그래도 서울의 집 한 채가 10억, 20억 하는 시대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죠. 공제는 배우자한테 5억에서 최대 30억 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 다음으로 프랑스는 상속세가 5%에서 시작해서 최대 45%까지 가요.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어갈 때는 공제가 10만 유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영국은 조금 다른데 상속세 대신 유산세를 걷어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본 공제가 3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예요. 주거 관련 재산이면 추가로 공제가 더 붙을 수도 있고요. 미국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연방 유산세가 18%에서 40%까지예요. 근데 공제가 엄청 커서 2025년 기준으로 약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소수의 부자들만 이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주별로 추가 세금을 걷는 곳도 있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이 외에도 스페인은 최고 34%인데 지역별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벨기에는 30% 정도로 다양해요. 공통점은 대부분 나라가 배우자나 자녀한테는 세금을 덜 걷거나 공제를 많이 주는 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상속세를 안 걷는 14개 나라를 볼게요.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왜 상속세를 없앴을까요? 호주는 1979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수로 거치는 돈이 행정비용에 비해 너무 적었대요. 전체 세금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됐던 거죠.
캐나다도 비슷한 이유로 1972년에 없앴고요. 스웨덴은 2004년에 폐지했는데 여기선 조금 다른 논리가 나와요.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니까 차라리 없애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거였죠. 노르웨이도 2014년에 같은 이유로 폐지했고요. 이 나라들 공통점은 상속세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가 같은 데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농사짓던 부모님이 땅을 물려주려는데 세금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인 셈이에요. 그럼 OECD 전체로 보면 상속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상속세를 걷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을 내면 대략 25에서 27% 정도 나와요. 근데 상속세가 없는 14개 나라를 포함하면 전체 평균은 13에서 15%로 뚝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공제 때문에 이보다 훨씬 낮고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 할증까지 하면 60%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일본 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죠. 세수 비중으로 보면 OECD 평균은 상속세가 전체 세금의 0.36% 정도인데 한국은 1.6%로 꽤 높은 편이에요. 프랑스 1.36%, 벨기에 1.46%, 일본 1.2%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왜 어떤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높게 걷는 걸까요? 이건 각 나라의 철학과 역사, 경제 상황이 다 반영된 결과예요. 상속세를 높게 걷는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커요. 특히 한국은 1990년대까지 재벌 중심 경제가 문제였던 시절이 있어서 상속세를 통해 부가 집중되는 걸 막으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까지 이 높은 세율의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 상속세를 없앤 나라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거나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 경우가 많아요. 스웨덴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상속세로 돈을 걷지 않아도 사회 안전망이 유지되니까 가능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이게 더 민감한 이유는 집값 때문이죠.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10억, 20억이 기본이라 세금이 억 단위로 나와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분처럼 내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재산인데 왜 절반을 뺏기냐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식한테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써버리라는 것도 아닌데 이 딜레마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OECD 38개 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쭉 살펴봤어요. 일본처럼 55%로 높은 나라부터 아예 없는 호주나 스웨덴까지, 그리고 그 중간쯤인 미국이나 영국까지 다양했죠. 우리나라는 50%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공제 덕의 실제 부담은 조금 줄어들어도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평생 노력한 결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공론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니 국회의원들이 줄줄 새는 세금을 막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소중한 감정과 경험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 피터봉 채널의 진짜 목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늙어가는 길 위에 서로 손잡아주는 친구 같은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관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삶의 작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같이 고민해 볼게요. 혼자라 느껴질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또는 따뜻한 정보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든 이곳에 오셔서 영상 하나 틀어두세요.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라는 큰 테마 아래 있습니다. 매 영상 마지막에는 간단한 발음 운동, 뇌 자극을 위한 활동 등을 함께하며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권합니다. 파피푸 페포 라 리 루레로 반복하며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연습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치매 예방 프로젝트도 역시 뇌활동 촉진 발음법입니다. 천천히 발음해주세요. 파피푸 페포라 리 루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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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또한 행복의 한 수단입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식탁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무 피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